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실은 이렇게 큰 행사, 큰 모임인 줄 모르고 이정희 박사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네,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타 기관 학회 홍보물이 오고 이러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사전에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요약을 못해서 박사 논문 요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 꼼꼼하게 정말 잘 읽고 토론 준비를 해주신 변기원 교수님과 곽태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논문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고민들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표와 또 토론을 통해서 아직 학위 논문이긴 하지만 또 학회 제출용으로 준비를 할 계획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분 정도 주셨는데요. 제가 토론문을 읽어보니까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10분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토론 시간을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네, 제가 준비되는 거 그냥 크게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준비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로 마무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가 방해를 해서. 자료가 혹시 공유가 되었나요? 네. 네. 제 연구 논문의 제목은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실행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입니다. 형태 발생론적 접근을 이론적인 방법론으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전환한 두 지역의 두 중학교의 정책 실행 과정을 아처의 형태 발생론적 접근으로 구조적 조건과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형성과 유지를 중심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최근에 혁신학교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하면서 좀 다양한 형태로 정책의 진화나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치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조금 더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역이 현재 한 3지역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책 전환이 진행이 됐던 두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구조에서 이 자치학교로 전환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주요 핵심 개념은 혁신자치학교 정책, 학교자치, 혁신학교, 그다음에 정책의 실행, 형태 발생론적 접근, 분석적 이원론 같은 것들을 중심 개념으로 잡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관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전환하는 이 시간의 흐름의 과정이 저에게는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로서 가지고 있었던 구조와 문화, 그리고 이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정책과 기존의 교육 행정 체계와 문화, 그리고 교육 제도와 문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좀 미시적이고 중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들이 어떻게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자치학교로서의 구조와 문화로 변화하는가를 보고자 했고, 저의 정말 궁금증은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의 그 행위자로서의 행위자성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의 시간 동안 결국은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처럼 학교 안에만 이것이 머무르는가 아니면 좀 교육 전반의 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의 관심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자치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5개의
학교 자치와 관련해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주요 쟁점은 학교 안에서의 주체는 누구이며 권한은 어떠한가, 참여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며 거버넌스의 양상은 어떠한가, 학교 자치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학교 자치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쟁점의 검토를 통해서 학교 자치 정책 실행 과정을 탐구할 때는 학교의 참여 구조, 학교의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의 행정 체계를 살펴보아야 하겠구나라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으로는 방법론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배경이기도 한데요. 아처의 형태 발생론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핵심 텍스트는 아처의 95년도의 이 책이었고요. 사회현상의 연구에서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의 분립복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발생과 유지는 구조적 조건이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거쳐서 구조적으로 정교화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간성을 중시하고 있었고요. 행위자는 구조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은 구조화된 행위자인데 그들이 매개적인 역할을 통해서 어떤 그 구조의 정교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의 유지와 형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연구 대상이 되는 저의 주제에 관심과 아처의 형태 발생론적 접근이 그런 주제의 관심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든스의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든스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한계에서 아처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크게 이제 아처는 우리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크게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론과 행위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이론과 그리고 행위와 구조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행위와 구조의 영향력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한 이렇게 세 개의 그런 이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모두 시간성의 개념을 가지고 연결하고 상호작용 과정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새로운 구조를 형성시키거나 또는 유지해 가거나 변화시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처의 이런 형태 발생론적 접근이 저에겐 좀 유의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론을 공부하다가 제가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좀 의미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발현적 속성과 상황 논리에 있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와 같은 것처럼 어떤 두 가지 정책이 학교 안에서 상호 부딪히게 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 두 가지의 제도들이 제도와 문화가 서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거나 또는 필연적이 아니고 다소 우연적이거나 상황 의존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두 가지 제도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서로 양립하기에 불가능한, 최근에 수능 강화 정책이라든지 정시 강화 정책과 고교 학점제 정책 같은 경우는 양립 불가능한 그런 여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 필연성과 상황 의존성, 상호 보완성과 양립 불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그 사회 집단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상황 논리, 대체로 이제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상황 논리가 이렇게 보호, 타협, 기회주의와 제거, 문화적으로는 좀 유사한데요. 문화적으로는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 필연적인 상호 보완성의 경우에 그 필연적인 영역에 있으나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조적 상황 논리에서는 서로 타협하거나 또는 수정 혼합을 하거나 상황 의존적인데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회주의적인 구조적 상황 논리가 형성되거나 또는 문화적으로는 실질적인 좀 자유,
가 주어질 수 있거나 상황 의존적인데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는 어느 한쪽을 제거하게 되거나 또는 한쪽을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이런 기본적 상황 논리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 논리들이 형성이 되고 행위자들이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데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처는 이 상황 의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이런 관계로 뭐 전쟁의 우연성 같은 경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과정 중에 이 혁신자치학교 정책, 혁신학교 정책 뭐 이런 것과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상황 의존적이면서도 양립 불가능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 실행 과정, 기존의 혁신학교 정책과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구조적 조건에 따른 상황 논리와 이 가운데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가 저에게는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성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했어요. 95년 이론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특히 이 아처와 도나티의 연구인 2015년에 관계적 성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 이성애 박사님 논문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좀 층화된 존재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행위자로서의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학교 안에서의 최초 행위자,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않는 어떤 그 배치된 그 존재 그대로서의 최초 행위자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들을 공동으로 조직해내고 하는 이런 집단적인 공동 행위자들이 있다. 근데 학교 안에서 이 공동 행위자들에게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동 행위자들이 보이는 성찰성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아처와 도나티가 말한 관계적 성찰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안에서의 교사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움직이는 주체들, 그래서 그 관계적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어떤 개인 또는 인간을 관계적 주체라는 관점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이 공동행위자들인 학교 안에 공동행위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들의 성찰성은 어떠한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 그 형태 발생론적 접근에 관련해서 좀 어떤 의미 있는 참고 문헌이 궁금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초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나 꼭 교육적인 아니어도 이론적인 바탕에 도움이 됐던 자료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윌모트라는 영국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동중심주의 철학으로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오다가 신관리주의가 들어오면서 교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를 좀 연구한 논문이고요. 제 논문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아닌데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히 그 제약 부분에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요. 이거는 잔행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요 셀의 논문의 바탕을 두고 작성된 논문이 장희경의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도나티와 아처의 관계적 성찰성을 다루었던 논문과 김선희, 장희경, 이성애 박사님의 논문이 이 형태 발생론적 접근과 관계적 성찰에 관한 의미 있는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참고 문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그리고 아처의 그 분석적 이원론 이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분석 틀은 크게 구조적 문화적 조건 하에서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먼저 보았는데요. 이제 이 학교의 구조와 문화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 행정 체계와 문화, 혁신학교 정책, 그리고 교육의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의 문화에서 크게 학교 특성, 참여구조, 교육과정, 행정체계를 보았습니다. 요 내용이 요 밑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맥락적 조건으로서의 지역과 학생의 특성, 혁신학교로서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왜 혁신자치학교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수립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T1 단계, 그러니까 구조적 문화적 조건화 단계에서 처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행위자는 누구이며 행위 전략은 어떠하며 상호작용 과정은 어떠한가.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는데도 이 참여구조 교육과정 행정체계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거나 유지되는가, 기존의 질서가 재생산되거나 유지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책 자체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을 때, 좀 3번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학교 행위자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혁신자치학교 정책은 먼저 구조적인 조건이 매우 다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자치라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교육의 제도나 사회적인 인식 같은 거시적인 조건,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주는 영향과 같은 이런 중시적인 조건, 그리고 학교 안에서 혁신학교로서 형성됐던 구조와 같은 이 미시적인 조건들이 세 개가 모두 다 영향을 주었고요. 행위자 역시 교육청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상들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까지 굉장히 다층적인 행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체가 일정한 틀 안에서는 학교에 좀 백지위임하는, 그러니까 정책 자체 디테일하지 않고 학교에서 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 안이 좀 일정한 틀이라는 것을 좀 정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틀을 벗어나기는 학교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실행 기관과 대상은 대체로 이 정책을 실행하는 교육청이 학교에서 굉장히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느꼈어요. 이 학교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이 백지위임이 가능했던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학교자치 정책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었다면 이 혁신자치학교 정책은 시도교육청 중심의 학교자치 정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법률의 개선이 없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미래교육이라는 담론,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이라는 담론에 지배되고 다소 준비 없이 실행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 안의 행위자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살펴보았을 때 그 분석 틀을 기준으로 해서 T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살펴보았을 때 크게 교육행정, 이게 제일 큰 거네요. 교육 사회제도와 인식으로서는 국가교육과정, 경쟁과 선별의 입시제도, 그리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제 한 학교는 학구를 조정하면서 좀 거주지가 분리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확 구분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성적 중심의 학력관, 교육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는 어떤 문화, 그리고 학습의 격차, 기초학력 보장 담론과 같은 것들이 제도와 사회적 인식에서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행정체계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행정적 관행을 중시하는 것, 행정적으로는 공평성의 논리와 같은 문화들도 학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혁신자치학교 정책으로는 특히 구조적으로는 학교의 자율 권한을 확보하고자 교육청이 이제 정책을 설계할 때는 학교의 자율 권한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약속도 있었고, 또 그런 노력도 하였으나 교육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이것들이 실패하게 되고 교육청 내에서의 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문화로는 혁신학교를 좀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는 이런 것과 3주체 참여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교원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학교 내의 구조와 문화를 아까 아처의 발현적 속성과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필연적 상호 보완,
필연적 양립 불가능, 상황 의존적 상호 보완성, 상황 의존적 양립 불가능의 영역으로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좀 구분을 해 보았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구조와 문화를 좀 구분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면 필연적 상호 보완성은 혁신학교 정책과 혁신자치학교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관성 그리고 상호 보완성이 되게 강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양립 불가능한 것은 중앙 집권적인 행정 통제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에 학교의 자치라는 분권적 전문가 통제라는 어떤 방향을 수립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양립 불가능인 조건에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이제 다양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상황 의존적인 상호 보완성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필연적 관련은 같지 않지만 서로 보완되고 있는 영역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업이 있었는데 학교 교육과정 역시 기초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보완을 하면서 보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황 의존적인 양립 불가능성은 코로나 상황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 이런 거라든지 남녀공학으로 갑자기 전환된 이 조건 속에서 학생 거주지 분리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들은 상황 의존적인 양립 불가능성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에서는 이런 이제 4가지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행위자들의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주로 보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4가지가 처음에 질적 연구한 것과 나중에 아처의 상황 논리하고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요. 대체로 기존의 혁신학교로서의 구조와 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특성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갈등과 타협, 또 새로운 변화를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특성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회의 확대의 양상이 좀 나타났고 위기 대응 양상이 나타났는데 대체로 본다면 보호와 시도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필연적 상호 보완성에서 보호와 시도가 많이 나타났고요. 갈등과 타협은 필연적 양립 불가능성에서 상황 의존적인 상호 보완성은 기회의 확대가 그리고 상황 의존적 양립 불가능성에서는 위기 대응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상호작용의 과정의 특성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런 표들은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가령 기회의 확대 영역에 나타났던 이 비공식 참여 구조의 확대가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공식적 참여 구조보다 간담회라든지 3주체 협의회 같이 그런 공식적이지 않은 참여 구조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구조는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 학생과 학교 참여 기구가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학운위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고 또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협의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학교 행위자들의 전략은 학생과 학부모와 관계를 맺어서 비공식 참여 구조들을 활성화시키는 기회의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문화에 따른 상황 논리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성찰과 전략에 따라서 상호작용 과정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특성에서 행위자성을 드러난 행위자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대체로 이들은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주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망을 확장해가는 이런 관계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점보다 학교에서 공동행위자로 보이는 행위자들은 학교의 혁신부장을 포함한 제가 본 학교에서는 이 부장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사 리더층이 집단적인 교사 리더층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관계적 자원, 문화적으로는 이념적 자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교육적인 좀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전문 지식들을 확장해 나가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념을
그런 그 자신의 행위들로 드러내 보이는 이런 이제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권위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작지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거나 예산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하거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이 자원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문화, 그리고 구조의 권위적 자원 이 세 가지를 활용하여서 뭐 문제를 진단하거나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거나 안내하거나 설득하거나 요구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우회 경로를 만들거나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 이런 행위자성이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발생은 정책 실행을 통해서 교육적 신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 리더들이 공동행위자로서 문화를 형성하고 구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거 그냥 한 문장으로 썼지만 사실은 문화가 먼저 형성되고 구조를 유도하더라. 이런 저의 발견이었고요. 이들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이념적, 권위적, 관계적 자원을 동원했고 구성원들과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적절히 상호작용을 해나갔습니다. 사회적 정교화의 양상을 보면 중에서 대체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안정돼 있고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는 형태가 유지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의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로서 안정되어 왔던 구조와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문화가 안정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새롭게 형성된 구조의 경우에는 흡수되거나 형식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학부모 참여의 문화가 학교에는 안정화되어 있었고 학생의 성장 중심 교육과정들이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자치조례나 지역교육과정 같은 것들은 학교 문화에 흡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화는 형성되지만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의 참여가 확장되어야 된다.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제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었고요. 이런데 구조는 안정되어 있는 학원위의 그 어떤 구조가 유지되거나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입시 제도가 제약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의 자율성은 확대돼야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행정지침 및 규제가 제약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는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점진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문화가 형성되고 구조가 형성되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형태 발생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비공식 참여 구조가 형성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하고 성취 인증제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들을 생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우도 이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발생의 양상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책 실행 결과를 살펴봤을 때 형태가 유지되는 것과 형태가 발생되는 것은 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유지되는 건 유지되는 거고 새롭게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대체로 이렇게 구조와 문화가 서로 상호 강화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대체로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조와 문화가 상호작용하고 이 문화가 다시 구조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향상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문화와 구조를 토대어 문화적 형태 발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의 특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교자치와 관련된 4가지 쟁점 부분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주체와 권한 측면에서는 교사 리더에 의한 집단 리더 체제의 양상들이 상당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히 교육과정을 매개로 해서 학생, 학부모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법적인 형태로 지금 계속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법적인 조례를 만들거나 법적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건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맺기를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주체와 권한들이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사의 권한을 빼앗아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권한의 크기가 늘어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 구조들이 형태 발생되었고 이것이 대체로 공론장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 다양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자치 영역은 여전히 불균형한, 대체로 그 이전 이론에서 다들 불균형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학교 내의 분권과 자율성이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의 자율성보다 학교 내의 분권과 자율성이 더 높았고요. 참여구조나 교육과정이 행정체계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시스템, 순환전보제도, 교장승진제도, 학교 회계제도와 같은 경우는 학교 내의 구조 형성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자치는 왜 하는가 하는 목적과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의 경우에서는 이 두 학교 사례에서 살펴봤을 때 학교 자치의 목적은 민주주의, 소외 없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내부 외부 평가로 학교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해가는 평가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좀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조건과 상황 논리, 그에 따른 행위의 특성들이 이 두 학교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필연적인 상호 보완성 에서는 교육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자성이 나타났습니다. 필연적인 양립 불가능성에서는 타협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 혼합된다기보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 유의미한 측면으로 보였고요. 상황 의존적인 상호 보완성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기회의 확대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 의존적 양립 불가능성에서 위기 대응 양상을 보였었는데 특히 코로나19와 학교 자치학교 운영에서는 가령 처음에 등교 인원을 막 제한하고 학생들 학교에 절대 못 나오게 하고 이럴 때 이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온라인 학습에서도 전혀 학습으로부터 또는 생활로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학교로 직접 불러서 그 등교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학교를 불러서 식사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같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끔 최초로 한 양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의존적 양립 불가능성 과정 안에서도 이것이 양립 가능한 영역으로 바꿔낸 행위자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처가 이 상황 논리에 따른 행위 경향을 대체로 본인의 자신의 이익들을 이익 집단을 가정했다면 학교라는 공간과 사회 집단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혁신학교라는 사회 집단의 특수성, 구조적 조건과 상황 논리와 행위 양상은 사회 집단의 속성에 따라서 다각도로 도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 보호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호의 영역은 혁신학교에서 추진해 오던 것들을 굉장히 이 두 학교에서도 이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가 학교 혁신 과정에서 이 보호는 일종의 이익의 보호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항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보호하는 것들을 잘 지켜내는 과정에서 갈등에 대응하고 요구하거나 위기에 대응하거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 보호의 영역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면 이 나머지 세 영역에서의 학교의 대응의 양상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혁신학교가 끊임없이 학교 안에서 기존의 혁신학교 성과를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것들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결과는 자치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혁신학교의 지속과 정교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혁신학교의 어떤 한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학교 시기에 형성된 구조와 문화가 좀 혁신자치학교 시기에 정교화되어 가고 있는 영역들이 이 정도의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언은
크게 학교 자치에 관한 그동안은 학교와 개별 주체의 권리 중심의 관점들이 되게 강했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지만 대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학교 자치 정책에서 시간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뭐 학교 혁신 과제가 일반화되지 않고는 자치라는 정책들이 뭐 유의미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특히 학교 평가 정책과 학교 자치 정책이 현재 되게 분리돼 있고 교육청에서도 서로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유기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학교 평가라는 것이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과제를 생성해내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학교의 질적인 성장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행정의 획일성을 벗어나서 학교의 고유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학교 안에서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학교 내 구조 형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특히 이제 인사제도, 순환전보제, 교장승진제 등의 인사제도와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고유성, 책임성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순환전보제도는 개별 학교의 고유성, 책임성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빨리 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했던 지점이라든지 저의 배움은 특히 학교에서 실행되는 중첩된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분석한 판단 기준을 좀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주요 행위자의 행위자성과 혁신학교의 시도와 변화가 가지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 이런 부분의 한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남은 고민과 연구의 한계를 살펴본다면 끝까지 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은 구조와 문화를 좀 정밀하게 분석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크게 연구 전체를 연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비판적 실제론에 대한 철학적 토대가 좀 약하고 아처의 연구물과 서적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연구 설계에 들어간 지점이 저의 연구에서의 큰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판적 실제론 부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